전환을 포함해서 부문별로 어떻게 탄소 중립, 꼭 그 경남, 그러니까 정책 자체는 경남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이바지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지금 막 시작하면서 좀 왜 해야 되나 에너지 전환을 이게 그런 에너지 전환이 목표라기보다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탄소 중립은 또 왜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좀 뒤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어떤 넘어서는 안 될 어떤 환경 위기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 탄소 중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몇 장은 사실 대부분 여기 위원으로 오신 분,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실 내용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참고 자료로 쓰실 수 있도록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가 에너지 관련 통계나 또 뭐 경상남도 또는 한국전력 이런 우리가 아니면 또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공단이죠. 그런 데서 나오는 통계를 볼 때 많이 나오는 표현들을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이제 많이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좀 참고를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쓰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에너지 통계에서 조금 이렇게 정합성을 기하고 또 서로 그 통계를 볼 때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호들을 많이 씁니다. 뭐 다 천단위죠. 이게 좀 우리나라 하고 좀 맞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만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에너지 부문은 천, 백만, 십억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헷갈리는 거 요거는 나중에라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너지와 인류의 차이 이게 교과서 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는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에너지 여기에 그 수식이 있는데요. E는 P 곱하기 T. 그래서 E는 우리가 보통 아는 에너지고요. P가 파워라는 건데 이제 뭐 우리가 뭐 그 발전소가 뭐 100메가와트다. 에어컨이 출력이 3kW다 할 때 그 와트로 끝나는 게 저 P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시간 썼다 아니면은 발전소가 뭐 24시간 가동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시간을 곱하면 이제 소비한 에너지가 얼마냐 또는 그 생산한 에너지가 얼마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E는 P 곱하기 T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에너지는 1 곱하기 시간이다. 예, 뒤에 아마 안 헷갈리시도록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에너지 단위는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요. 그리고는 아마 근데 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일상생활에서는 맨 밑에 있는 킬로와트 아워가 더 익숙할 겁니다. 1킬로와트의 인류를 1시간 동안 쓰는 에너지죠. 근데 이제 화석연료, 석유 같은 거, 또 석탄 쪽은 아무래도 이 산업이 미국과 영국에 많이 지배를 받아왔다 보니까 BTU, 브리티시 더멀 유닛에서 영국 단위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실 건 이 칼로리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에너지 부문에서 칼로리는 이제 4.18 뭐 이렇게 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는 1000칼로리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칼로리의 C가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 그 푸드 칼로리라고 그러는데 음식 칼로리는 실제로는 1000칼로리인데 그냥 그 C를 대문자로 써서 1칼로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좀 나중에 아마 이게 무슨 얘기였지? 그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성인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2000칼로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실제로는 그 음식 칼로리로는 2000칼로리지만 이 에너지로 따지면은 그 200만 칼로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0칼로리지만 에너지로 따지면 2000킬로칼로리다. 네. 이거는 이제 환산하는 방법이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그 에너지가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오늘 드릴 말씀에서도 기초되는데 보통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있죠. 수식은 뭐 2분의 1 mv 제곱, 또 위치 에너지는 mgh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서로 다 변환이 될 수 있다. 뭐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풍차가 돌아가서 발전도 되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원자 핵 에너지도 있죠. 원자 핵 에너지도 유명한 저 수식입니다. E는 mc 스퀘어, mc의 제곱. 그래서 다 유명한 수식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할 때는 맨 밑에 있는 전자기 에너지, 빛 에너지를 또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맨 밑에 줄에 제가 썼지만 빛 에너지가 거의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풍력도 실제로는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대류에 의한 것이고 바이오매스도 다 그 태양 에너지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전자기 에너지, 빛 에너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만큼 가장 풍부한 에너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통계를 보실 때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아까 에너지와 인류 말고 헷갈리는 게 통계에 보면은 뭐 1차 에너지가 얼마다, 최종 에너지가 얼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1차 에너지는 그냥 가공하지 않은, 변환하지 않은 그대로의 에너지. 그래서 원유나 석탄, 천연가스를 얘기합니다. 2차나 3차는 이제 1차 에너지를 몇 번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원유는 1차지만 휘발유나 경유는 2차가 되는 거죠. 또 석탄은 1차인데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전기는 2차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2차, 3차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그 최종 사용자인 그 우리 사람이나 건물에서 또는 뭐 자동차가 마지막에 변환할 때 쓰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이제 최종 에너지. 그래서 그 국가 차원에서는 1차 에너지 통계를 많이 내고 뭐 건물 부문의 에너지를 얼마 소비했느냐, 수송 부문이 얼마냐, 이럴 때는 이제 최종 에너지 소비를 얼마 했냐를 가지고 그래서 1차 에너지보다는 늘 최종 에너지가 작죠. 그 중간에 에너지 그 변환하면서 그 손실되는 게 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에너지 서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그 에너지 효율과 관련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전기를 쓰지만 전기가 이제 그 우리가 쓰는 실제 기기 또 쓸 때 실제로는 좀 효율이 있어서 손실이 되니까요. 그래서 가정상업 부문 보시면 한 65%다. 산업은 주로 모터, 전동기를 쓰니까 그쪽 높습니다. 한 80%. 네, 수송 부문은 이게 21에서 25%인데 뒤에 말씀드리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그런데요. 수송은 특히나 이게 21, 25%라는 거는 대부분이 그 내연기관이 효율이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그 자동차가 엔진의 효율이 좋으면 40%인데 이런저런 또 기계가 사이에 그 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21에서 25%입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는 총 효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전기 모터는 한 90%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워낙 전기로 가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왜 전기화해야 하느냐, 전력화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에너지 서비스, 최종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얼마인가를 볼 때는 대부분의 지금 에너지를 쓰는 기기는 전기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민분들 특히
이게 할 때 가정의 사례를 드는데 요리를 할 때도 가스레인지보다는 전기를 써서 인덕션으로 하는 게 효율이 더 좋다. 그 전기를 뭘로 만드냐에 상관이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2019년 4분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더 그 국제 기준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분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연두색으로 있는 게 거의 지금은 이제 한국 통계가 그 국제 에너지 기구 IEA나 유럽연합, 미국,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이 이제 뉴 에너지인데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저기 밑에 노란색 세 개입니다. 그런데 수소와 연료 전지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재생에너지로 만들면 이것도 그린 수소가 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연계가 될 수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석탄가스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딱 한 개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그때만 해도 신기술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효율이 조금 높긴 한데 전혀 뭐 그냥 석탄 더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아직도 잡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에너지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에너지냐 최종 에너지냐. 근데 또 우리가 보통 그래서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보면 왼쪽입니다. 왼쪽에 우리나라는 가장 최근 통계로 재생에너지가 3.16%, 우리나라 에너지 전체 3.16%, 2019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량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가 주로 발전을 많이 하잖아요. 뭐 태양광이나 풍력. 그래서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5% 정도. 2019년에 5.05% 정도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경상남도의 그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최근에 계속 전력 소비량이 늘고 있죠.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그 산업용은 경상남도가 대략 한 2010년 정도부터 2011년 정도부터 조금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다른 용도 특히 이 일반용이라고 분홍색 이 일반용이 주로 상업용이거든요. 상업용은 엄청 늘고 있죠. 이게 이제 일단 자영업 하는 분들이 엄청 늘었고 또 그 자영업을 할 때 에너지를 주로 다 전기를 쓰시는 거죠. 또 주택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주택이 느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가구의 가구 원수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늘고 또 독거하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 집에서 쓰는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1인당 쓰는 양이 늘어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었고 또 그 요즘 예전에는 없던 가전기기도 많아졌잖아요. 뭐 스타일러라거나 뭐 이런 다양한. 그래서 뭐 김치 냉장고도 2개, 3개씩 있고 또 농사용도 보시면은 엄청 늘었죠. 농사용도 근데 이제 농사용도 그렇고 밑에 심야 근데 대부분이 이 산업용 외에는 그 계절성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엄청 늘었다가 줄었다가 여름에 또 엄청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 말하자면은 이게 냉난방과 관련됐다는 얘기죠. 온도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래서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냉난방에 대응하는 뭐 이 건물분에서 또 하시겠지만 그런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시군별로 보는 건데 제일 큰 창원이 제일 많긴 하지만 지금 감소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역보다는 물론 2020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줄긴 했지만 그 전에를 보더라도
그렇게. 그래서 그 어떤 경남은 전력 부문은 그렇게 증가는 하지 않았고, 특히 뭐 창원 같은 경우는 감소했다. 또 산업도 증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에너지원을 바꾼다거나 또 상당히 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어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됐느냐 했을 때 태양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19년까지 통계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수력은 뭐 새로 발전소를 짓기 쉽지 않으니까 뭐 비슷하고요. 풍력은 잠시 증가하다가 최근에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군별로 그럼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느냐? 절대량은 뭐 당연히 큰 데가 클 수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이게 좀 중요한 게 국가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경남은 국가보다는 비율이 높아야 되겠고 또 경남 안에서도 그 시군별로 왜 우리가 저기보다 적지 하면은 알고 보면은 조금만 노력해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면은 이제 공식 통계가 2019년 통계인데요. 2019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분기에 비재생 폐기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우리가 보통 아는 재생에너지 통계가 나오는데 아직 없으니까 일단 2019년으로 보면은 경남이 5%죠. 5.24%였는데 거기서 조금 2020년부터 어떻게 될지 애매한 그 폐기물을 빼면 한 5.11%.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가 하동군 같은 경우는 137%잖아요. 그러니까 하동에서 쓰는 전기보다 생산한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잘한다. 실제로 잘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면 목재 펠릿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동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에 그 목재 펠릿을 쓴 바이오매스 발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목재 펠릿은 거의 대부분 90몇 %인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목재 펠릿은 지금 수입을 하니까 재생에너지, 특히 국산 재생에너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이 정도가 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합천이 여전히 50%인데 합천이 뭐 줄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던 대형 수력 발전소의 영향을 좀 줄이려고 그까지 빼면은 오른쪽 가장 오른쪽 열의 비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그 거창이나 하동 이런데 합천 이런 데는 20에서 25% 정도 비중,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전기보다 한 4분의 1 정도를 생산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창원은 맨 밑에 세 번째죠. 1%만 재생에너지로 좀 발전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까지 낮아질 필요 없는데. 네. 그러면 2019년 그랬고요. 이제 2020년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증가한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까지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차 에너지 기준으로 아까 그 3. 몇 %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증가해서 지금 G20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18위인데요. 2019년에는 19위였는데 조금 증가해서 3.33%입니다. 이게 1차 에너지 기준이고 그럼 발전량으로는 어떻게 되냐? 아까 그 5. 몇 % 됐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우리나라 또 많이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게 한 29% 정도 됐는데요. 아까 그 세계적으로 여기 맨 밑에 줄에 있죠. 세계적으로는 1차 에너지 중에 재생에너지가 한 12.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1차 에너지에서는 12.6% 정도 되고 발전량 중에서는 한 29% 정도 됩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작년에 재생에너지에서 몇 %를 발전했느냐. OECD 기준으로 가장 통계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어디 있느냐.
맨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꼴찌입니다. OECD 35개국 중에서 꼴찌고 엄청 증가했는데 5%에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7.17, 7.2%로 그 전년도보다 거의 한 3, 40%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OECD 35개국 중에서 꼴찌, 그리고 34등 그 체코와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아주 그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연적인 에너지원이 부족한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 잠재적인 재생에너지 보면요, 이렇게 다 모든 조건을 따졌을 때 뭐 기술적인 것, 또 실제적으로 뭐 땅이 없다거나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그 맨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시장 잠재량이거든요. 근데 맨 윗줄에 있는 게 이제 실제 설치 용량인데 보시면은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제 설치 용량의 뭐 몇십 배 앞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풍력도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뭐 몇십 배 또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요와 비교하면 어떤가? 우리나라가 그 전력 기준으로 작년 말에 131기가와트의 발전소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131기가와트인데 태양광만 해도 그거의 거의 3배죠. 그리고 뭐 풍력까지 합치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잠재력이 있는데 쓰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나 했을 때 또 그러면은 만약에 도시가스 줄인다면 다른 에너지원도 있지 않냐, 뭐 원자력이라거나. 그래서 이게 IPCC에서 이제 어떻게 가야 하나 1.5도로 그 1.5도에 대해서는 제가 기후변화 뭐 관련해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5도로 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 했을 때 이제 IPCC에서 그러면은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시나리오 4개로 짠 겁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그 CCS를 쓰지 않고 그 나무를 더 많이 심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자는 게 그 P1이라는 Pathway 1이라고 해서 1번 경로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P4 같은 경우는 경제성장 최대한에 하고 화석연료도 충분히 쓰면서 그 그렇게 해서 배출하는 모든 온실가스는 다 땅 밑으로 또 바닷속으로 해서 그 CCS로 묻자. 이렇게 이제 P4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 중간 단계고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P1로 가면 좋겠죠. 에너지를 적겠어. 그런데 이제 또 다들 개발을 위한 또 원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이 4가지 중에서 되지. 근데 아무튼 그 이 4가지로 가도 다 2050년 넷제로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럼 CCS를 안 쓰고 온실가스 어떻게 줄이냐? P1이죠. 적게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경로별로 그 에너지원 어떻게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2010년 기준으로 2050년에 에너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원자력이 P1로 가더라도 2.5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매스는 P4 같이 이제 CCS로 가면은 5배가 되는 건데 원자력이 그때 되면 거의 5.7배, 6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원자력이 불가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P1로 가면은 9배, P4로 가면 에너지 수요가 많겠지 12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에너지 전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생에너지냐 아니면은 바이오 에너지로 일단 만들어서 CCS를 쓰느냐 아니면 원자력으로 가느냐. 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IPCC가 보고서에 뭐라고 그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는 그 1.5도 뭐 2도로 가는 경로를 그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한지 얘기는 하지만 그 에너지원이 어느 나라에 설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왼쪽 그림이 뭔가 하면은
근데 이 IPCC 과학자들은 대부분 유럽 아니면은 그 북미 학자들이거든요. 일부 뭐 오스트레일리아도 있는데 유럽 아니면 북미인데 이 유럽 연합 플러스 뭐 스위스 같은 유럽에 있는 32개국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느 더 신규로 짓는다면 뭘 지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신규로 짓더라도 절대 반대는 뭐냐 했는데 당연히 뭐 태양광은 초록색이 많죠. 태양광 찬성. 근데 재생에너지 찬성은 뭐 당연한데 석탄에 대해서는 빨간색이 상당히 많죠. 한 35%, 30% 정도가 반대.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런데 석탄보다 더 반대하는 게 원자력입니다. 한 40%가 절대 안 된다. 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선진국,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원자력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다 지으라는 얘기냐?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IPCC에서 어디다 짓는지 우리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뭐 지금 여기를 짓겠다고 하는 거는 중국 아니면 러시아죠. 그래서 이게 원자력을 어디다 짓느냐 했을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연 국민이 원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표가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다면은 선진국이 에너지를 아주 줄여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도 줄여야 하지만 선진국은 더 줄여서 써야 한다. 맨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를 53% 줄여서 써야 한다. 아무리 전기로 바꾼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선진국이라고 보면 에너지 소비량을 반 이상 줄이는 앞으로 30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발전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 그래프에 안 넣었는데 국제에너지기구가 넷째로 되려면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폐지해야 된다. 2030년이면 9년 남았거든요. 9년 안에 석탄 발전소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전력 부문 탄소 중립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진짜 선진국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발전 부문, 에너지 전환 부문의 탄소 중립은 시간이 정말 짧게는 9년, 길어도 15년밖에 남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까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 소형 모듈러 그 리액터 SMR이라 그러죠. 그게 과연 기후변화의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호주에서 2030년에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쓰려고 하는 발전원의 단가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 뉴클리어 SMR이라고 있죠. 이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SMR인데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2030년 앞으로 9년 뒤에 실제로 그때 도입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비싼 것을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CCS도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죠. 그러면 특히 왜냐하면은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석탄이 싼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CCS를 단 석탄 발전소라는 것은 상당히 비싸진다. 그리고 그 2030년 9년 뒤에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이 이제 실제로는 그냥 아무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9년 뒤에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블랙홀, 브라운홀, 가스 이런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의 비용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재생에너지들에 비해서 두세 배 9년 뒤에는 재생에너지 워낙 싸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돈 문제만 생각했을 때 2040년에 뭘 할지는 좀 자명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CCS와 SMR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재생에너지의 단점이라 그러면은 뭐 땅이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거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단위 면적당 아까 말씀 일률 몇 와트에 발전할 수 있느냐. 지금 솔라가 여기 보면 10의 1승 그러니까 10와트를 발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게 벌써 나온 지 뭐 몇 달 안 됐는데 지금 태양광 자체는 지금 한 100와트 낼 수 있고 2030년에는 150와트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이런
그 재생에너지는 상당히 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단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도 뭐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만 앞으로 9년 뒤다 또는 2050년까지 30년 상당히 뭐 변화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이제 우리가 1.5도 진짜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거면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1.5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떤 경로를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에서 예측을 했는데요. 여기서 심지어 2050년이면은 흡수를 할 수 있다. 그 넷제로가 아니라 그 순흡수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랬을 때 부문별로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또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에너지 부문에서 1.5도씨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그 메뉴에 있는 재생에너지가 25%를 기여할 수 있고 또 그 밑에가 에너지 효율이 25%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4분의 1 기여할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전기화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의 전기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자동차라거나 뭐 인덕션을 통해서 효율이 높아지면은 20%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전기를 쓰려면 재생에너지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재생에너지가 그 기본을 받쳐주고 있고 또 그 밑이 수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소는 뭘로 생산하냐인데 지금처럼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25 더하기 20 더하기 10, 55%는 최소한 1.5도씨 달성의 어떤 핵심 기여를 하고 그러면은 그죠 이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경제 부담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30년 뒤만 해도 여러분 뭐 최근에 갖가지 기상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에 미국에 온 그 허리케인 아이다 같은 경우는 그 재난 방제 시설에 140억 달러를 투입했거든요. 근데 1박 2일 지나갔는데 그 피해가 400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로 16년 동안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든 돈의 한 3배가 하룻밤에 그냥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근데 지나고 나서 사흘인가 뒤에 엊그제는 뉴욕과 뉴저지에서 사람들 사망하고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실제로는 지금 대비하면서 돈을 조금 더 들이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이거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은 뭐 비용이 비싸다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단가는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설비값은 좀 비쌀 수 있어요. 한국이 독일보다 좀 비싸죠. 그런데 균동화 발전 원가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이 독일보다 싸졌습니다. 왜냐?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햇빛이 풍부하거든요. 이 균동화 발전 원가는 정말 그냥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장마철에 햇빛이 안 된다거나 뭐 미세먼지 때문에 햇빛이 약하다거나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한 겁니다. 그랬을 때도 왼쪽에 있는 주택용이든 오른쪽에 있는 상업 발전용이든 다 우리가 보통 태양광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독일보다 쌉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땅이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그래서 바다로 나간다. 근데 해상 풍력은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직 별로 시공을 안 해가지고 아직은 단가가 좀 따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러 다양한 법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이 되고 있죠.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보시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의 57%에서 71%까지를 공급을 해야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앞으로 갈 길은 탄소다, 재생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도 얼마 전에 수송은 앞으로 무조건 전기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발전원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책은 뭐 이번에 이제 그 도민회의에서 이렇게 고려하시겠지만, 이런 지금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최근에 도입된 걸 보면 다 외국에서 잘 되었고 성과가 있었던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게 그 발전 차익 지원제도 피드-인 테리비였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변형해서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경쟁 입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RPS인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인데, 그게 잘 그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 개인적으로 참여하시거나 조합을 만든 분들을 위해서 그런 한국형 옥션, 한국형 FIT를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RPS도 또 지금은 9%지만 앞으로는 25%, 2배 반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뭐 제도가 개선되겠지만,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RPS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돈이 없어 못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변화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그 어떤 특정한 뭐 대통령이나 정권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그 기후변화 대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변화들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경남에 맞춰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날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진행해주신 선생님께 뭐 들리진 않겠지만 박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나 뭐 다양한 의견 함께 구성해서 내용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기 공론을 시작할 건데요. 지금 혹시 화면 가리고 계신 분들 중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다 좀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희 김연경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김희애 선생님, 네, 네,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브라질은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예. 네, 브라질은 수력이 엄청 아까 그 그림을 제가 그러니까 수력이 엄청 풍부한 나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리한데요. 그러니까 그 재생에너지 중에 제가 수력만 빼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브라질은 맨 왼쪽이 하이드로 일렉트릭 수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진 자원이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 브라질, 캐나다는 수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중국은 아시죠? 그 산샤댐, 삼엽댐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수력을 뺀 것들이 이제 늘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가진 게 없는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질문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박 선생님, 화면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 주시면 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 같거든요. 브라질은 또 그 왜 사탕수수 뭐 이런 거 써가지고 바이오매스도, 이제 브라질은 수송에너지도 아마 그걸로 만든 에탄올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밀림을 많이 훼손하고 있긴 한데. 네. 저희가 이게 논의할 거가 앞으로 에너지 전환 경남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회 위원님들 중에서 아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